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이입니다. 피를 나누었기에 믿어야 할 관계인데 현실에서는 형제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재산 문제, 돈 문제, 작은 오해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부모의 묘 앞에서조차 이어지고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하는 형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형제뿐이다. 물론 듣기엔 맞는 말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형제에게 베풀면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함으로 변하고 그 당연함은 부모가 남겨준 유산과 추억마저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은퇴한 한 아버지는 장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평생 모은 퇴직금 절반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꼭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큰형만 도와주냐,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가족 안에 뿌리내렸습니다. 결국 평생 화목하던 가족은 재산과 돈 문제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적어도 자식들이 원망하며 싸우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형제들에게 무조건적인 베품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두가 고마워할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도움을 주면 줄수록 형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더 큰 요구로 이어지고 마침내는 부모가 세운 삶의 터전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아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받는 데 익숙해지면 쉽게 변합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권리처럼 변하지요. 형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가 형이니까, 네가 동생이니까라는 말 뒤에는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모른 채 계속 베풀다 보면 결국 존중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경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형제라고 해서 다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경계가 없다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갑게 보이더라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형제를 지키는 길이자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떠난 뒤 형제는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베품과 희생은 그 가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갈라놓고 평생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형제에게 베풀되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일상에서 형제 간의 베풀미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의 갈등은 의외로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 사소한 요구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셋째 아들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여긴 큰형은 자신이 모아둔 돈 일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형,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약속은 흐려지고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형, 이번엔 조금만 더 빌려줘. 나중에 다 정리되면 반드시 갚을게. 결국 큰형의 가정까지 흔들리게 되었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작은 선의가 오히려 형제 사이에 원망으로 변해버린 사실이었습니다. 형은 나를 도와주다 말았어. 결국 나를 버린 거야. 이 말에 큰형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남겨진 유산을 나누는 문제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살아생전 둘째가 집안일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제들 사이에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둘째가 힘들지 않으냐? 내가 조금 더 양보하겠다고 말하자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보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큰형은 원래 여유 있으니까 더 줄 수 있잖아. 결국 형제들은 서로를 불신했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형제 관계는 끝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반드시 미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형제 사이일수록 작은 차별, 작은 불균형이 큰 갈등으로 번져갑니다. 도움은 고마움으로 남지 않고 비교와 불만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공평을 바라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불균형이 생기면 나는 덜 받았다, 나는 손해다라는 생각이 쉽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형제 사이에서 함부로 베풀지 않습니다. 차라리 냉정해 보일지라도 공평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경계를 세웁니다. 무조건적인 선의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분명한 선 긋기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사람의 본성은 형제 관계일수록 더 쉽게 변하고 고마움이 권리로 바뀌는 것일까요? 다음은 그 본성의 위험을 보여주는 이야기와 함께 형제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고마움이 사라지고 권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한두 번의 도움은 감사로 남지만 3번, 4번 이어지면 그것은 곧 당연한 몫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형제 관계가 무너지는 시작이 됩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막내가 늘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둘째는 자신이 가진 돈을 자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막내가 정말 고마워, 형이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막내의 태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이 해주는 건 당연하지 않아?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벌잖아. 결국 둘째가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자 막내는 섭섭하다 못해 노골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형 맞아? 가족도 못 챙기면서 무슨 소용이야. 이 말에 둘째는 깊은 상처를 입고 평생 쌓아온 형제애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둔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형은 생활이 힘든 동생에게 조금 더 양보했습니다. 처음엔 동생이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고마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형은 어차피 여유 있잖아. 이번에도 좀 더 양보해. 이런 요구가 반복되자 큰형은 결국 동생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번 베푸는 건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이 당연시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서의 베풀미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본성은 받는 것에 쉽게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은 은혜로 느끼지만 반복되면 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둘째, 형제라는 이름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누나니까라는 말이 사실은 책임과 부담을 강요하는 무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계 없는 베풀문 결국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받는 쪽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주는 쪽은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형제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알기에 형제에게 함부로 베풀지 않습니다. 냉정해 보이더라도 선은 분명히 긋고 공평하게 관계를 지켜내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야 형제라는 인연이 오래가고 서로 존중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철학자들과 성현들은 형제 간의 베풀물 경계하라고 했을까요? 역사와 불교의 지혜 속에서 그 경고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왜 위험한지 철학자들과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의 본성은 가까울수록 더 쉽게 흐트러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말부터 살펴봅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형제와도 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정만으로 관계를 지탱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란 바로 원칙과 경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하더라도 분명한 경계와 원칙이 없다면 그 관계는 정 때문에 무너지고 결국 원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형제 관계에 베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분별한 보시는 탐욕을 키우고 받는 이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 없는 베풀은 결코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자립심을 꺾고 부모가 물려준 이념마저 왜곡시키게 됩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호의는 반복될수록 권리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 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두 번은 고마움이었지만 여러 번의 양보와 도움은 결국 당연한 권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고마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요구와 불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역사 속 사례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는 가장 가까운 벗이지만 재물 앞에서는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는 형제 간의 다툼이 결국 부모가 남긴 재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형제에게는 무조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긋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효와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형제에게 무조건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원칙 없는 베풀문 오히려 인연을 해치고 경계 있는 태도가 오히려 존중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형제에게 절대 베풀지 않는 세 가지 이유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형제들에게 절대 무조건적으로 베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분명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라 해도 원칙 없이 베풀면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은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당연한 권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불만과 원망만이 남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받는 데 쉽게 익숙해지고 받는 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더 요구하게 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그 요구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지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라는 말 뒤에는 감사보다는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경계 세우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보이더라도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오히려 형제 관계를 지켜줍니다.
무조건적인 베풀문 관계를 해치지만 공정함과 절제는 존중을 남깁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인연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떠난 뒤 남는 것은 결국 형제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서도 경계를 세우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며 그 안에서 오히려 진정한 존중을 지켜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형제라고 해도 원칙 없는 베풀문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결국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낼 때에야 비로소 형제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형제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지혜롭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